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중국, 근대 100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800년간 가장 큰 영향을 한반도에 끼친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에게는 중국은 두려운 미래인지 희망의 기회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중국 경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윤재웅 연구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국은 뭐 예전에 가깝고도 먼 나라면 일본이었는데 요즘은 중국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가깝기도 하지만 먼 나라. 근데 참 연관성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요? 어떤 되게 긴밀한 것 같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하고 이제 거의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한국과 역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요. 예, 예. 최근에 들어서 특히 이제 중국이 경제 개혁 개방을 한 그 1990년대 이후부터는 그 한국과의 어떤 경제적 관계면에서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전체 수출의 25%가 모두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것이고요. 한국이 얻는 무역 수지의 50%는 다 중국으로부터 저희가 무역 수지 흑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사드 문제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유커드라고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렇죠. 1년에 80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정말 명동, 뭐 제주 할 것 없이 중국인을 안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국인들이 와서 한국의 어떤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그렇죠. 연쇄 산업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발전할수록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올수록 뭐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중국 경제가 발전할수록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좋을까요? 근데 좋은 그거는 영향일까요? 조금 이제 딱 어떤 하나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게 네네. 좀 시기적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혁 개방한 한 1990년대 이후부터 네네. 한 2010년도까지는 예. 중국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한국의 경제도 좋았어요. 과거에는 그렇죠. 과거에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적으로나 전부 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중국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의 중간재들,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나서 중국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그런 어떤 윈윈 관계가 성립됐는데 그렇죠. 2010년도 이후부터 중국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자본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이제 모든 산업, 특히 우리의 주력 산업과 겹치는 철강, 조선, 자동차 뭐 이런 어떤 주력 산업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우리나라를 추격해 오면서 지금은 경쟁 관계로 이제 접어들었죠. 그리고 이런 속도는 계속 앞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어가지고 향후 한 5년 뒤에는 얼마 전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한국의 상당수 주력 산업들이 중국으로부터한테 기술력이 따라잡힐 것이다. 라는 어떤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로 이제는 중국이 발전할수록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이 대외 수출 면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중국 발전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떤 상황이 계속 펼쳐질까요? 우리나라는 그건 아니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국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되면 예를 들어 중국 경제 GDP가 1% 떨어지면 우리 한국도 반드시 그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대중 수출이 우리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중국 경제가 잘 되면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어떤 대응과 기업의 어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어떤 지금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중국의 기로죠. 아니면 우리의 기로? 우리의 기로죠. 그러니까 중국은 딱 산업 스탠스를 잡았어요.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매 5년마다 이제 경제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그 계획대로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중국의 발전과 중국의 경제 어떤 성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경제 구조를 갖다가
변화시킬지 아닐지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5년마다 바뀐다라는 얘기면 지금 네. 발표한 지 얼마나 됐나요? 2015년에 발표했으니까 한 2년 정도 됐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중국 사람들 정말 잘 지키고 있나요? 그렇죠. 예, 그거는 시진핑 지금 현 주석을 비롯해서 최고 지도부들이 딱 그 자신의 임기, 그 다음 임기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든 어떤 그 정치국 상문위원뿐만 아니라 후보위원부터 해서 전부 다 공유하고 다음에 이을 어떤 지도부들도 그거를 갖다가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펼쳐지는 어떤 정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정권이 바뀐다고 뭐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책들은 거의 지켜진다고 봐도 됩니다. 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다 듣다 보니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럼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장에 맡기잖아요. 네네.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시장에 맡기는데 중국 같은 경우 형태가 좀 다른가 봐요. 구조 자체가. 그렇죠. 이제 시진핑 주석도 얼마 뭐 몇 년 전부터 얘기했듯이 시장의 역할을 더 크게 하겠다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했고 이제 계획 경제에서는 더 이상 이제 발전의 어떤 한계가 왔기 때문에 더 시장이라든지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기제 메커니즘들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런 어떤 큰 틀 규칙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장이 운행될 수 있는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법과 제도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정부가 상당한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중국 정부가 네네네. 자기들에게. 하지만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무슨 공상은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영은행들이 아니에요. 국영기업들이 아니에요.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어떤 민간 기업들이 지금 기업이죠.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텐센트만 해도 아시아 최대 기업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텐센트일 정도로 민간 기업이 중국의 어떤 대표 주자가 된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게 바뀌고 있는 거죠, 빠르게. 그러면 지금 근데 이제 중국이 많이 바뀌고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뭐 무역 수지라든지 큰 영향을 맺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요즘 들어보는 뉴스에 따르면 굉장히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경제 구조가 뭐 지금 변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나빠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중국 경제가 굉장히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 언론상에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네네.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빠지고 있다는 건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그 내막을 살펴보면 산업의 성장의 어떤 구조 그리고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양적인 어떤 제조업 중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중국의 그 성장 축이 이거였어요. 투자. 그러니까 투자가 뭐 뭐예요?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인프라를 짓는다든지 이거랑 수출. 수출하기 위해서 또 제조를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수출과 투자 이 두 양대 축에 의해서 중국이 지난 30년간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근데 이게 이제 한계를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투자 쪽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 버블도 생기고 뭐 그 기업 부채 문제도 커지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부실 채권 문제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돈을 이렇게 쏟아붓는 이렇게 투자에 의존한 성장을 해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구나라고 지도부가 판단을 했고 두 번째 수출에 있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이제 저성장 뉴노멀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출로는 우리가 계속 먹고 살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막 미국이나 유럽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을 막 사주는 게 아니라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더 저렴한 노동 임금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막 수출을 늘리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중국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투자와 수출에 의존한 어떤 성장 동력으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 이제 성장 동력이 이제 힘을 점점 잃다 보니까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자고 하는 게 이렇게 최근 시진핑 정부를 비롯한 지도부의 어떤 문제의식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은 바로 내수 소비를 키워가지고 이 수출과 투자의
감소하는 이 어떤 감소를 상쇄하고 경제 구조를 좀 더 이렇게 지속 가능한 어떤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게 어떤 지금 중국 지도부나 중국 경제가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쁘다고만 볼 게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체질 변화하는 체질 변화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 음. 오히려 경제가 향후 음. 몇십 년간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여러 선진국들도 투자나 뭐 이런 거에 의존한 성장은 반드시 한계를 맞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 경제 구조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0%가 내수 소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경제의 어떤 큰 틀을 잡아가는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경제 구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작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가 커질 여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아직까지 투자나 수출이 줄어드는 그 감소폭을 완전히 상쇄할 만큼 소비가 그렇게 빨리 크지는 않고 있어서 겉으로 보면 이제 GDP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구조의 면에서는 분명히 선진국들이 갔었던 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이 가능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변화의 바람 속에서 지금 중국에서도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쪽에서도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잘 대응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거기가 좀 일사불란한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중국은 워낙 그런 어떤 의사결정 체계부터 이렇게 좀 뭐랄까 위에서부터 착착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위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실무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이제 하부 부서들로 착착 이제 이양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구조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죠. 뭐 그렇다고 반드시 이렇게 상명하달식 이런 명령 체계 구조나 그게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이제 이런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산업이나 기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로사항을 올리면 바로바로 정말 우리 한국 정부, 우리 자본주의 국가의 한국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그런 어떤 기업들이나 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빨리 개선해주는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정부에서 만약에 그 소비를 갖다 올리겠다. 지금 겨우 이제 뭐 GDP에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리겠다라면 우리나라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국으로부터 중국이 성장하면서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수출에 의존한 경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면 걔네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걔네가 수출을 많이 할수록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였다는 거죠.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그 수출을 주된 성장 동력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건 우리나라로부터 더 이상 중간재를 수출해야 되는 어떤 유인도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중국이 이제 기술력을 넓힘으로써 예전에는 우리나라나 다른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야지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완제품들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 버리니까 더 이상 또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출이 그 자체로도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어떤 기술 개발, 산업 고도화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또 타격을 받는 그런 측면이 둘 다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중국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소비자 어떤 최고의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네네. 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역할은 그럼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커지는구나. 내수 시장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에 이 사드 사태가 있기 얼마 전에 뭐 한류 열풍이 불었던 것도 그렇죠. 사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엄청난 황금 광맥을 이 한국 기업들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 CJ 같은 기업들이나 이런 CGV 영화관도 세우고 여러 가지 뭐 방송 포맷 자체를 수출한다든가 이런 어떤 엄청난 소비 시장이 커짐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제 이 눈을 뜨고 이제 투자를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경제 규모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기업들이나 한국 정부도 이 부분 소비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금맥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럼 금맥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말고 좀 중국에서 한국이 좀 뜨는 게 뭐가 있었나요? 한국 산업으로는 한국의 산업으로서 중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말고 좀 떴던 것들.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보다 중국이 내수 소비로 산업 그 성장 동력을 전환함으로써 어떤 산업들이 뜨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산업들에 어떻게 우리가 얹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그게 중국에 먹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어떤 산업이 뜨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내수 소비 시장이 뜬다고 할 때 우리 당장 요커들 있잖아요. 관광객분들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 사드 사태 때문에 잠깐 뭐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큰 파도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해요. 아, 그래도 서울 시내도 돌아다니면 아직도 많으세요. 그렇죠. 아직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돌아볼 때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통계를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인구가 한 13억 7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중국 인구에서 해외 여행을 간 사람은 1억 한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토탈로 해서. 아직 10명 중에 한 명도 해외여행을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이제 GDP가 1인당 8,000불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건 GDP가 한 1만 5천 불 정도 될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90년대 그때부터 이제 만 몇천 불 올라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해외여행이란 붐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1인당 GDP가 1만 5천 불 올라갈 한 2020년 정도 들어와서는 어떻겠냐는 거죠. GDP 8천 불에서도 800만 명이 들어왔는데 GDP가 15,000불이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요커들이 들어오겠냐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어떤 중국의 해외 여행객 수요를 갖다가 기다리는 나라는 뭐 미국, 프랑스, 영국 온갖 나라에서 단순히 여행 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그렇죠. 호텔, 맞아. 온갖 산업들 연관된 산업들이 바로 이 요커 수요를 갖다가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산업만 해도 이렇고 뭐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고 뭐 영화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방송, 컨텐츠 뭐 이런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내수 소비 산업이 발전하는 한 중초입 단계부터 이제 이 산업 수요가 커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 이제 막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로컬 자동차 산업들도 이제 막 발전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소득이 생기면서 마이카를 사려는 사람들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어떤 중국이 이제 자동차를 살려면 그냥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번호판을 사야 돼요.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자동차가 못 다니게끔 만들어. 그럼 번호판 안 달린 차도 있어요? 못 다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차만 사놓을 수는 없으니까 번호판을 그렇죠. 먼저 추첨을 통해서 받아놓고 자동차를 타는데 번호판 가격이 워낙 비싸요. 경매로 붙이거든요. 상하이 같은 예전에 경우는. 우리나라 그 전화번호 사듯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막 1,500만 원 비쌀 때는 막 그 이상도 갑니다. 아 그래요. 중국에 웬만한 차값만큼 올라가요. 차 타시는 분들 다 부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수요를 그 번호판을 통해서 억제를 해도 사실 그게 억제책인 거예요? 그렇죠. 조절을 하는 거죠. 10억이 그럼 자동차를 밀고 나오면 그렇죠. 무시무시하긴 하겠다. 그러면 석유 문제,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번호판을 통해서 억제를 하면서 이제 전기차를 개발하는 거죠. 전기차. 그렇죠.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세계 최대 내연기관, 그러니까 옛날 그런 어떤 내연기관 차에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부문에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내수 소비 시장이 커지는 시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당장만 해도 작년에 이제 그 한전화 정책이 폐지가 됐잖아요. 한전화 정책. 네, 그 뉴스 많이 나왔죠. 이제까지는 한 명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뭐 불법으로 막 2명 낳았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신고도 안 되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2명 낳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늘려야 되고
자동차가 예전에는 세단을 탔다면 좀 가족이 탈 수 있는 SUV를 타야 되고 아. 그 여행도 다녀야 되는 SUV 차가 좋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2명이 되면 교육산업,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이 높아지면 더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학을 보내려면 영어나 이런 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산업 이런 것도 하여튼 무궁무진하게 다른 산업으로 커지는 어떤 수요들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야. 과연 이 한국 이 기업들이 이런 어떤 몇 가지 타겟들을 보고 우리나라 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빠른 그렇죠. 발빠른 반응?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토플을 우리나라에서 배울 정도로 그런 걸 그렇죠. 굉장히 잘 가르치죠. 미국 학생들도 한국에서 그렇죠. 배웠죠. 네네. 네네. 교육이라든지 뭐 엔터 그러니까 한류 뭐 이런 것들이 연관된 어떤 음악, 영화 뭐 이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진짜 이제 초입 단계라고 드리는 말씀이 그것 때문입니다. 아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인구의 힘이 정말 무지막지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13억이 그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B2B였는데 네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갖다가 어떤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게 일반 개인 B2C로 넘어가니까 확실히 더 금맥이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은 이제 전통 산업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국이 무서운 이유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뭐 인공지능, 그렇죠. 뭐 아니면 뭐 핀테크, 뭐 이런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런 어떤 지금의 최첨단 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굉장한 어떤 지금 영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기술력이 높다라는 그렇죠, 말씀이 그렇죠. 있다는 네네.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도 중국 기업이고. 아 그래요? 네네네. 몰랐어요. 그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금융 자회사가 세계 최대 아 저기. 그게 핀테크는 좀 미국일 줄 알았는데. 네네. 텐센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SNS 이쪽 부분에서는 정말 꽉 잡고 있습니다. 중국을. 그러니까 아까 인구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구가 많을수록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금융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트래픽이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가 훨씬 더 풍부하게 일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데이터가 발생하니까. 그 데이터가 그 무엇도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의 어떤 업체가 안면 인식 인공지능 업체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보다 안면 인식 이거 정확도율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중국의 한 의료기관에서 여기 하는 치료하는 암 환자가 웬만한 국가 전체 인구 그러니까 좀 소국 국가보다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미래 어떤 의료 바이오 관련된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뭐 큰 병원 같은데 가도 뭐 우리 선생이 임상 경험 몇 회 그렇죠. 그런 거 써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같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구가 예전에는 단순히 노동력이었다면 이제는 구매력으로 바뀌는 거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것이 빅데이터의 하나의 큰 소스가 되는 거죠. 와 무섭다. 네네. 그럼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계속 잘 지내야 되겠네요. 중국이랑. 중국을 잘 활용해야죠. 예전에는 중국의 어떤 수출에서 그냥 묻어갔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런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갈림길에 선 거예요. 네네. 여기서 이제 중국이 우리와 윈윈 게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성장이 우리의 어떤 성장을 방해하고 상쇄하는 어떤 그런 기제로 사용될 될 만큼 우리와 경쟁하는 그런 구조로 갈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대부분 학부모님들이세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 연구원님이 막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들을 좀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뉴스만 본다면 그게 조각조각이 나서 잘 안 네네. 되는데 좀 이런 정보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심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지금 요즘에 포털이 내는데 뉴스도 많은데 관심이 있어야지 그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일단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뭐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신다고 하니까 그 자제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중국어를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어를 공부하지 않고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뭐 이런 걸 파악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그 나라의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거를 파악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만 좀 의존하지 말고 그렇죠. 자기가 찾아야 네. 된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그럼 그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도 그거 말고 좀 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뭐 굳이 막 예, 직접적으로 언어를 배우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 네네. 관련된 사실 지금 컨텐츠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뭐 시중에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변화할 거고 어떤 방향의 기회와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기사라든지 서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최근 몇 년간 많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꾸준히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인구가 13억 7천만 명이고 그중에 100억대 부자가 4,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한국의 인구수만큼 100억대 부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정말 큰 나라 중국을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의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도록 저희 진로 레시피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